ICT 플랫폼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 가축 감염병 관리가 보다 수월해진 건데요.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요,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됐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김재용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최시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채팅창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농퀴, 이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둥근 모양의 이 열매는 붉은 빛이 도는 단단한 껍질이 감싸고 있죠. 알알이 붉은 과육 속에 단단한 씨가 들어있는데요. 씨앗이 제법 커서 사실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하지만 단단한 껍질 속에 아주 많은 종자가 들어있어서 예로부터 다산과 자손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광고에서 이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미녀는 이것을 좋아해. 아, 여러분도 이 과일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미녀 맞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새농퀴 퀴즈에 나오는 과일을 우리 조 캐스터도 좋아하신다고요? 네. 아주 그래서 뭐 캐스터계 그 미녀로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게. 이 힌트가 좀 됐을까요? 아니 뭐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유명하다고 하죠. 뭐. 자, 우리 외신 소식 좀 알아보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네요. 네, 사실 주변국적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밝혔고요. 중국 측에서도 국제사회 합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8일 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가졌고요. 지난 4월 달에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환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마저 반발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일본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환태평양 국가의 국민들 건강 그리고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의제라면서 일본은 국제사회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철회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련 국제기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 전에 오염수를 절대로 함부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재차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그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 직접 방문했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원전에 많은 오염수가 탱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고 통감했다라고 말하면서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서 바다에 흘러보낸다는 기존 구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번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힌 건데요. 예. 이 아사히 신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에 있는 딸기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딸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홍보하려고 총리가 직접 딸기를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요. 쌀과 밀의 네. 잡종이 개발됐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도쿄 도립대학교 도토르 대학 공동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벼와 밀의 잡종을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벼와 밀은 같은 벽과 식물이긴 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분에 의한 교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예. 그 유연성, 그러니까 서로 관련된 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잡종에는 꽃가루의 정세포 그리고 배주의 난세포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융합을 했고요. 그래서 수정란을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사용된 품종은 니온발의 벼와 필더 밀이라고 합니다. 예. 연구팀은 세포수나 종류를 바꿔서 융합 실험을 반복했고요. 16개 계통의 잡종을 식물체까지 기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배된 잡종에서는요. 벼유래 염색체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성질 자체는 벼가 아니라 밀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아. 네, 연구팀은 특히 잡종 가운데 외관은 밀에 가깝지만 논과 같은 담 상태에 굉장히 강한 계통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예. 밀의 내수성 육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벼처럼 담수 상태의 논에서 자랄 수 있다는 밀이 나오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예. 상용화 시점은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다른 잡종의 특징도 조사를 해서 벼와 밀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쿄 도립대 교수는 밀에 벼의 성질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벼에 밀의 성질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옥수수나 보리, 사탕수수 등 다른 벽과 작물과는 잡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논에서 우리가 쫙 벼가 익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밀이 익어가는 장면도 볼 수가 네. 있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옥수수 품질이 좀 떨어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가을인데요. 9월 말부터 그때 이제 옥수수 수확철이 시작이 되는데 예. 최근에 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이렇게 서북 지역에 9월 말부터 2주 동안 폭우가 지속이 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중국 산시성의 강수량이 거의 120mm 정도 왔다고 하는데요. 예. 산시성은 원래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이번에 내린 비가 평균 강수량의 3배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 농민이 자신의 밭에 가득 차 있는 물을 펌프로 퍼내는 영상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이번 폭우는 수확 시기에 내렸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10월 상순, 중순 정도가 되면 옥수수를 수확하는데요. 비 때문에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옥수수는 수확기가 지연이 되면 수분 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 또 옥수수는 수확 후에 건조 작업이 필요한데요.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게 되면 건조 작업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옥수수는 수확 후에 건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옥수수에 있는 유해한 미생물이 함량이 더 높아지는데요. 한편 이 중국 농업 전문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폭우가 이어지면은 뿌리가 썩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옥수수 수확량이 감소해서 결국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예, 전문가들은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감소가 중국 문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고 전 세계 옥수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작년에도 중국의 작황이 좋지 않아서 전 세계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오른 바가 있는데요. 예. 한편 이 한 선물 분석가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수확한 옥수수 수백만 톤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의 옥수수 출하량을 줄여들고 내수시장을 위한 그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옥수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이네요. 옥수수로 만드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뭐 동물 사료도 많이 그러니까요. 때문에 또 뭐 덩달아서 다른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마토 재배도 이제 로봇이 같이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 좋은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잎을 제거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잎 제거를
사람 대신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 농업 현장에서 굉장히 오랜 문제가 바로 인력 부족 문제인데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된다고 합니다. 인셉티브 마인드 등 외신에 따르면 얼마 전에 네덜란드 기업인 후리바가 온실 내부에서 주행하면서 이 토마토 잎을 제거하는 로봇인 콤파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토마토를 키울 때는요 적절한 수준에서 잎을 잘라내서 전체 개수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잎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서 토마토 햇빛이 잘 가지 않으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뿌리로 흡수되는 양분이 과일에 집중되는 일도 방해하게 되는데요. 토마토를 튼튼하게 키워서 상품성을 높이는데 잎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국가에서 농장 일할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품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건데요. 예. 부족한 농장 근로자를 자리를 대신할 로봇인 콤파노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 중량이 425kg 그리고 길이가 한 191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겉모양은 공항에 쓰는 짐을 운반하는 수레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예. 이 로봇은 쓸데없는 토마토 잎을 카메라와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잎을 향해서 낚싯대처럼 생긴 발을 쭉 뻗어서 그걸 따낸다고 하는데 팔 길이가 최대 125cm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로봇 팔 끝에 가위가 달려 있고요. 예. 잎사귀가 달린 가지를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토마토 잎을 확인하고 손을 뻗어서 가위질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로봇이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 로봇은 5kW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고 농장주가 원한다면은 24시간 운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깔아서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또 가정용 로봇 청소기처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로봇이 농장 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자동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콤파노 팔 길이는 정말 부럽네요. 125cm. 그러니까요. 네, 가볍게 갔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실 그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잖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네. 매우 중요한 그런 장소인데 자, 브라질 대통령이 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부추긴 혐의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지금 고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한 걸 부추긴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고발됐습니다. ICC는 전쟁이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예. 전 세계 123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생태학자, 과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올 라이트라는 단체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들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ICC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ICC에 고발된 것은 벌써 이번이 6번째로 가는데요. 이 단체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 그 브라질 언론은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와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자료를 인용해서 이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2년 9개월 동안 브라질에 포함되어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이전 기간보다 무려 74%나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기간의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축구 경기장 330만 개장은 24,1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하는 화재 그리고 무단 벌채가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오히려 증가세로 들어섰다라면서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브라질 상원에서도 국정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ICC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 보고관인 한 의원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불실대응됐었고 의료 산소도 부족한 상황이고 원주민 보호 정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 11가지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해외 농업 소식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데 매일 아침 일라디오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예.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이 유연하신데요. 저 오늘 이제 네. 제가 오늘 내일 지금 대타로 들어왔는데 네. 뭐 스트레칭도 시켜주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뭐 한 4주째인가 3주째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몸이 좀 풀려가지고 새벽에 좀 잠 깨는 것 같고 좀 더 활기차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예. 오늘 가축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국내에서 놀라운 기술을 하나 발표해서 제가 예. 다른 거 알려다 급하게 좀 내용을 바꿨는데 바로 이제 구제역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 가축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뭐 듣기만 해도 벌써 이게 인공지능으로 뭘 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발굽이 둘로 갈려진 동물이 걸리는 구제역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잖아요. 예. 특히나 대처자가 늦어질수록 뭐 살처분 등 농장 등의 피해가 많아지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찾은 겁니다. 예. 그리고 가축의 질병 관리도 방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서 플랫폼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제 구제역 대응 융합 연구단에서 만든 이제 가축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플랫폼 이름이 재밌어요. 아디오스입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 이렇게 하는 이제 공공에서 만든 거니까 이름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구제역을 뭐 조기 발견한다. 굉장히 대단한 소식인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예. 돼지가 여러 질병으로 아플 때마다 소리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정말요? 네, 우리는 그냥 꿀꿀꿀 이러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려도 이게 어떠한 돼지의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몰라도 뭐 오랜 경험을 하셨던 농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의사분들 뭐 이런 분은 아셨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냥 특정 패턴의 데이터를 똑같이 학습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 학습된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연구단이 인공지능한테 돼지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플 때마다 내는 소리나 움직임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이제 가축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걸 이제 발성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발성이니까 발성음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녹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되면 파장이라는 게 있어서 컴퓨터로 보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냐 스펙트럼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그냥 비슷하게 들려도 이게 패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화돼서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해봤더니 정상군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성음이 증가해서 증폭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뿐 아니라 네. 만약 돼지 움직임이 조금 좀 이상해졌어요. 네. 좀 느려진다거나 뭐 그럴 네네. 때 이때 식별해서 분석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 사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여서 이제 그러니까요. 돼지를 키울 예.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 인공지능, 지능형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입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지능형 CCTV하고 이제 IoT 센서를 가지고 가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에 그 CCTV가 똑똑해져서 이제 사람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이제 군사에서도 예를 들면 공중에 갑자기 드론이 확 지나가요. 예. 그럼 그거를 이제 격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를 자동으로 얘가 추적을 해서 아 이게 드론이다 혹은 얘가 사람이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똑똑한 CCTV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돼지들을 한 마리를 별도로 다 얘가 자동으로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거가 어떻게 이 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기존처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가 걸린 돼지들이 평상시랑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 정상군에 비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접종한 돼지들이 좀 활동이 느려지거나 천천히 되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예. 그것도 또 똑같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으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러니까는 소리와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갑자기 돼지가 뭐 비명을 질렀다 아니면 컹컹거리는 거나 특정 움직임을 보이면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상징후로 인공지능이 판단하고요. 예. 이걸 바로 자동으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농장 주인 그리고 수의사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그리고 진단을 위한 방역관들도 곧바로 파견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할 텐데 네, 뭐 네, 돼지 사육 용가 옆에 뭐 닭이 있다거나 개가 있다거나 뭐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두 가지로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습을 시킬 때 두 가지 타입인 거죠. 하나는 실제로 정답, 그러니까는 뭔가 얘가 아픈 상황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건 평상시 농장의 소리나 패턴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농가마다 수많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의 농가를 일단은 선정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예. 뭐 새로 생긴 농가 혹은 20년 이상 된 농가 이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는 돼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질병이 있는 돼지는요. 처음부터 키울 때 무균 농장, 그러니까 균이 없는 농장에서 일부러 딱 키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돼지에다가 일부러 바이러스를 주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가지고 이 상태에서 돼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 이건 철저하게 이제 정확한 실험실 같은 곳에서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럼 평상시의 움직임들은 여러 농장에 있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이 평상시 농장과 이렇게 달랐을 때 이 두 개를 갖고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질병에 감염된 돼지들의 어떤 소리 내는 기침, 뭐 비명, 재채기 등의 발성, 뭐 체온, 또 급수량 변화, 뭐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경도 이제 초기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인공지능 활용하면 가능해질 것 같고 또 진단을 위한 방역관이 활용하게 되는 이 진단 키트 역시도 좀 개선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의심되는 걸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나 이제 감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진단 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도가 한 10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가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15분이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또 이제 전송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예. 이게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테스트기에다 넣으면 만약에 감염이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 플랫폼에 전송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하거나 혹은 이제 뭐 이런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장에서 우리 피해 생길까 봐.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조작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검사기가 자동으로 이거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예. 자동으로 데이터가 날아가서 플랫폼으로 날아가는 네,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대처해야 돼라는 걸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만약 돼지에서 이제 구제역이 확진될 경우에 네.
이제 질병 확산 방지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확산 차단을 하는 건데 또 이걸 돕는 IT 기술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 축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축사 간의 거리가 짧아가지고 특정 가축의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피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과에 따르면요. 국내 구제형 농장 간의 전파를 보면 그러니까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 갈 때 이렇게 이동할 때 되는 게 78.9% 그리고 사람이 10.8%거든요. 그러니까 예. 차량의 동선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역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GPS 기반으로는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등록되지 않은 차가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축산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앱을 깔게 합니다. 그럼 그 앱을 깔았을 때 그 이제 축산 농가 근처에 이제 센서 비콘을 달아놔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굳이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앱만 깔고 들어가게 되면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얼마큼 어디를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농가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마치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관련돼서 그렇죠. 사람을 이제 찾는 것처럼 이런 예. 비슷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동선을 다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또 소독 같은 경우에도 종이로 이렇게 이제 소독 필증을 줬는데 예. 이것도 모바일 앱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종이 안 들고 다녀도 이 앱에서 이 차가 소독됐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예전에 이제 종이를 써주고 막 그래야 됐나요? 예, 맞습니다. 또 구제역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이 또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또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가축 감염병 관련 교육하기 좀 까다로운데 예. 이걸 돕도록 그냥 단순한 어떤 인터넷이 아니라 VR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교육도 생겼어요. 그래서 좀 뭔가 실시간이나 실감나게 돼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마치 우리가 해보듯이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건축 현장에서도 안전교육하는 것도 네. 가상현실로 이렇게 안전교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교육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전에 이거 뭐 미래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코앞에 다가온 거잖아요. 실제로 현재 농장 두 곳의 돼지 그러니까 10,000마리 정도에 예. 이미 이 시스템이 쓰이고 있어요. 갑자기 만두 하셔갖고 만두를 드시나 그 얘기 있어요? 네. 돼지 만두는 아니고요. 예. 10,000마리인데 예. 이게 2018년 12월부터 3년 동안 연구해서 된 거고요. 예. 실제 이제 경북 군이나 경산 지역에 지금 이제 개방형 연구실 형태로 실증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기반으로 다른 동물 질병에도 좀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돼지 구제역 기반의 연구인데요. 이게 예. 소나 닭 등 이제 다른 가축도 기대하는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다른 질병에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축산업에서 아주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좋은 똑똑한 질병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연구진에 개발됐다는 네. 반가운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오늘 좀 춥잖아요. 날씨 상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가을 첫눈 소식이 있었는데 좀 추위가 따라오면서 아침에 기온 뚝 떨어져서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대전 3도고요. 낮 기온도 서울 홍성이 15도, 부산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그래도 날은 맑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은 또 안개가 짙게 끼고 너울성 파도에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이 추위 속에 내륙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으니까 농작물 피해 없도록 좀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73명이 나왔습니다. 많이 줄은 거죠. 지난주에 네네. 비해서. 예. 지난주에 비해서 한 270여 명 정도 줄었는데요. 예.
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1,500명대에서 1,6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는 이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았던 이 지난주 수요일과 비슷한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1,562.3명이어서 예. 직전주에 비해서 400명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이동량은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만 그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역시 백신 접종 효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는 하지만 이 앞선 발표대로 이달 말까지는 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거리두기 적용 기간 중 여러 조정이 일어나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예.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17분경 함경남도 심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을 향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예.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도 60km, 사거리 59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던 부분은 이 발사 지점이 이 심포 동쪽 해상이라는 점입니다. 예. 바다에서 발사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 SLBM을 이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이 SLBM을 이 잠수함이 아니라 이 바지선 등에서 발사를 해왔고요. 수중에서 발사한 적이 한 차례 있긴 하지만 그때도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뒤 이 북한의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고요. 미군은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 종전선언 논의를 미국이 공식화했어요. 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우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노규덕 본부장과 종전선언 제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우리와 종전선언을 논의한다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성김 대표는 또한 자신이 이번 주 후반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밝혔고요. 한국에서 종전선언 문제와 이 다른 상호 관심사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길 고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전 서울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서 한미일 이 정보국장 간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국장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과의 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오늘 뭐 TV 또 보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석한 국정감사도 열리죠? 네, 오늘은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예. 경기도 국정감사고요. 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참석을 합니다. 이 지난 월요일 국정감사 폭풍이 어제까지 이어졌는데요. 예. 일단 엉뚱한 사진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뇌물의 증거라고 주장한 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이 진위 확인 절차에 소홀했다라며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예. 다만 제보자 진술서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이 사과를 하거나 발언을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판 의원이 상임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 대장동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할 예정이고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그 후보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부산에서 당원들과 만나서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5.18 등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세부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스템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다가 전두환 씨가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앉혀서 정치를 잘했다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파장이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광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라며 석고대죄하라라고 비판했고요. 예. 이 민주당도 이 전두환 찬양의 호남 폄훼라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 내부에서도 원희룡 후보가 헌법 정신을 망각했다며 또 홍준표 후보는 아무 말 대잔치를 넘어서 망발이라며 또 유승민 후보는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놨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후보들도 관련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생수 많이들 드시는데 뭐 시중에서 파는 생수 마신 사람들이 좀 쓰러진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각각 책상 위에 있던 이 다른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라고 말한 뒤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요. 30대 여성 직원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뒤 또 한 차례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하고요. 이 40대 남성 직원은 실신 후 깨어나서 식은땀을 흘리며 이 손발 마비 증상 그리고 구역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여성분은 퇴원했고 남성분은 아직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2주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 차례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후 이 회사의 직원이 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사건이 벌어지고 직원 한 명이 무단결근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집을 방문했는데 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타살 정황이 없어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예. 일단 경찰은 이들이 마신 생수병을 국과수로 보내서 약물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이 회사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야겠네요.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서 4명이 숨졌는데 방화 가능성이 있나요? 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이 곡물 저장 용기를 만드는 업체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남성 그리고 여성 등 총 3명이 불에 한 채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 컨테이너 밖에서 구조되는 50대 남성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업체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최근에 공장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은 숨진 이들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112에 신고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화재 현장 주변이나 이 차량 트렁크에서 인화성 물질 그리고 흉기가 발견돼서 이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또 안타깝게도 70일 넘게 방치돼서 숨진 아이에 대한 그 관리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7월 이 홀로 집에서 숨진 3살 여자 아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부실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가 이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아이의 가정에 지난 7월에만 4차례 방문을 하고도 자녀와 엄마 상태를 모두 양호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예. 심지어 7월 30일과 8월 5일 그 해당 가정에 과일과 삼계탕을 제공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하지만 그때 아이가 이미 숨진 뒤 일주일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 역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화 상담 등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아이 엄마가 29일 중 27일간 외박을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친모를 아동학대 살해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셨습니다. 날씨 쌀쌀합니다. 겉옷 꼭 챙겨 입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